캄보디아의 한 도시, 그곳은 지금도 지옥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2017년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캄보디아에 유입되면서 시아누크빌은 황금의 도시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카지노 사업, 그리고 온라인 투자 붐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불법 도박, 마약,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산업이 얽혀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자 KBS 보도에 따르면 중국계 자본이 유입된 이후 시아누크빌은 불법 카지노와 사기 콜센터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감금 고문 착취가 일상화된 범죄 단지로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마치 한 도시 전체가 감옥처럼 운영되었습니다. 건물마다 철문이 설치되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 17시간 이상 전화를 걸어 한국인을 속이는 일을 강요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20일자 KBS 취재에 따르면 이들은 사기 전화를 거부하면 폭행을 당했고 동료가 고문당하는 장면을 보게 하며 협박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장을 급습한 취재진이 발견한 것은 급히 도망친 흔적뿐이었습니다. 컵라면 용기, 버려진 신발, 급하게 챙긴 노트북들, 그 안엔 한국어 리딩방 대본, 피해자 명단, 송금 기록이 담긴 파일이 있었습니다. SBS는 2025년 10월 19일 보도에서 이 자료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도, 대사와 심리 조작 스크립트가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엠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이 범죄 단지 피해자는 40여 개국에 걸쳐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짜 채용 공고를 보고 고수익 일자리라 속아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권이 압수되고 마약이 강제로 투약되며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중국 자본의 그림자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자 SBS 뉴스는 중국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정권과 결탁해 범죄 단지를 보호하는 대가로 정치적 후원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못합니다. 캄보디아 언론은 대부분 훈센 가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의 권력 구조는 이러한 범죄의 온상이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2025년 10월 20일자 채널어 심층 보도에 따르면 훈센 총리 가문은 수십 년간 권력을 세습하며 국방부, 정보부,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남은 현 총리 훈 마네트, 차남은 정보부 수장, 조카는 부총리로 재직 중입니다. 캄보디아의 방송국과 신문사 대부분이 딸들의 소유로 알려져 있어 언론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국 자본과의 결탁, 부패한 공권력, 그리고 언론 통제라는 삼중 구조가 범죄 단지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 프린스 그룹이 자주 언급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회사지만 그 자금 흐름에는 마카오계 자본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얽혀 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도시 개발권을 얻고 동시에 인신매매와 불법 서버 운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한편 범죄 단속이 강화되자 조직들은 미얀마와 라오스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자 KBS는 범죄 단지 53곳 중 20곳은 여전히 운영 중이며 상당수 조직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전했다고 전했습니다. UN 마약 범죄 사무소 UNODC도 같은 달 발표에서 캄보디아 단속 이후 미얀마의 KK파크에는 30만 명이 넘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범죄의 중심에 이들 조직의 한국 내 파트너로 이른바 MG조폭이라 불리는 한국계 폭력 조직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자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직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에 관여하며 활동하였고 2030 세대로 구성된 신흥 폭력 조직으로 IT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와 가상화폐, 세탁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이들은 캄보디아로 거점을 옮겼고 현지 조직과 손잡고 자금 세탁, 대포 통장 공급, 인력 모집을 담당했습니다. 일부는 직접 피해자 모집과 인력 송출을 담당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00명 수준이던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은 2024년에 1900명에 육박해 6배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닌 불법 산업화된 인력 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 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는 흐려집니다. KBS는 처음엔 피해자였던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면서 가해자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협박과 폭행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범죄를 반복했고 탈출 후에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한 탈출자는 살아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범죄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SBS 2025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초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범정부 특별대응본부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와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가 협력해 국제공조망을 구축하고 범죄인 송환 및 자금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20일자 연합뉴스TV는 캄보디아 사태로 인해 한국의 ODA 협력 사업과 NGO 활동이 중단됐다고 보도하며 그 여파가 인도적 지원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의 벽은 높습니다. KBS는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인 송환을 거부하며 한국 정부 인사와 맞교환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정치적 거래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현지 정부가 자국 내 범죄 조직을 이용해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권력 구조가 재현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캄보디아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 답은 단순히 경제나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통제와 점조직적 감시 체계 속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 비밀 조직 운영 모델이 그대로 수입되어 윗 조직은 하부 핵심만 알고 아래로는 철저히 분리된 구조. 사고가 나면 2단계 윗선에서 바로 아랫선을 제거해 전체 구조가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단지 범죄 조직뿐 아니라 정권의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내부 감시를 일상화하며 외부의 개입을 봉쇄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지금 사회주의 캄보디아의 현실입니다. 중국도 캄보디아 국민들도 사회주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직 정권만이 그들만의 변질된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그들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병폐가 이전의 서구식 갱 집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입니다. 캄보디아 사태 2편에는 가려진 얼굴, 그리고 그 뒤에 중국 그림자, 부재 보이지 않는 통제, 무너지는 인간성이란 주제로 알찬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활력입니다. 뉴스의 핵심만 빠르게, 여긴 트렌딩 이슈입니다.